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정리한 인간관계학 후박사의 마음건강 강연 시리즈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방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명심 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신간 5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선택의 함정 1. 똑똑한 의사결정의 함정.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선택의 함정의 첫 번째 강의로 똑똑한 의사결정의 함정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위 잘 나간다는 청년이 결혼을 위해 여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돈을 잘 버는 의사였습니다. 두 번째 여자는 사법고시에 패스한 똑똑한 여자였고요. 세 번째 여자는 대단한 미모를 지닌 여자였습니다. 청년은 셋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여러 날을 고민했죠. 그리고 드디어 한 여자를 신중히 결정했습니다. 가슴이 큰 여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인간의 의사결정은 겉으로 보기에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비이성적인 선택과 판단을 하죠. 우리의 결정은 오히려 감성과 본능에 좌우되고요. 오감을 통해 들어온 수많은 정보는 뇌에서 처리됩니다. 뇌는 한 국가에 비유하면 중앙정부에 해당합니다. 모든 의사결정을 담당하죠. 그런데 뇌는 쾌락과 유혹에 쉽게 굴복합니다. 뇌는 모든 잘못된 의사결정의 주범입니다. 우리 뇌는 진화론적으로 크게 뇌간, 구피질, 신피질로 나눕니다. 뇌간은 파충류의 뇌로 본능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구피질은 포유류의 뇌로 감성적인 부분을 담당하며 신피질은 영장류의 뇌로 지성적인 부분을 담당합니다. 특히 신피질의 앞쪽인 전전두엽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영역이죠. 대통령에 해당합니다. 계획과 통제뿐만 아니라 선택과 판단이라는 고차원적 기능을 담당합니다. 모든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영장류의 뇌인 대뇌피질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모든 비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은 포유류의 뇌인 변연계의 개입으로 발생하고요. 모든 비이성적인 결정은 파충류의 뇌인 뇌간을 통해 일어납니다. 인간의 뇌는 쾌락과 유혹에 쉽게 굴복합니다. 행동경제학은 인간이 실제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행동경제학의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간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은 비합리적이다. 둘째, 인간은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다른 선택과 결정을 내린다. 셋째, 여기에는 이성보다 직감이 작용한다. 행동경제학의 명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경제를 움직이는 인간의 마음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 카너먼과 트버스키는 일찍부터 경제학의 심리학적 속성에 주목했습니다. 경제학은 규범 이론을 적용합니다. 바람직한 규범을 제시하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을 가정하죠. 심리학은 기술 이론을 적용합니다. 실제적인 나약한 인간을 제시하며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인간을 수용합니다. 선택 행동에 대해 경제학은 일관적인 이론을 내세우지만 심리학은 비일관적인 이론을 주장합니다. 1979년 두 사람의 공동작품인 전망 이론은 200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이라는 큰 영광을 안겨준 기념비적인 논문입니다. 사람들은 1979년을 행동경제학의 원년이라고 불렀죠. 카너먼과 트버스키는 기존 경제학에 반하는 이상현상에 집중했습니다. 생각에 관한 생각은
1969년 발간된 둘의 초기 저서인데요. 카너먼은 이 책의 집필 동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뇌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직감적인 답을 찾아내어 자세히 분석하고 그러한 직감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데 있다. 자, 오늘은 똑똑한 의사결정의 함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잘못된 의사결정의 기전인데요.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스템 1과 시스템 2. 둘째, 자아 1과 자아 2. 셋째, 휴리스틱과 편향. 넷째, 프레이밍입니다. 첫 번째 토픽은 시스템 1과 시스템 2입니다. 어느 호수에 커다란 수련잎들이 떠 있습니다. 매일 이 수련잎들이 차지하는 너비는 2배로 늘어납니다. 만약 수련잎들이 호수 전체를 덮는데 48일이 걸린다면 호수의 절반을 덮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는 직감적으로 생각해서 24일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47일입니다. 시스템 1과 시스템 2는 뇌의 작동 기전입니다. 사람의 뇌는 선택과 판단을 할 때 2가지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두 시스템은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시스템 1은 자동 시스템으로 인식과 직관이 작용합니다. 경험적 의사결정으로 빠르게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노력 없이 진행되는 결합적인 사고로서 통제나 수정이 어렵습니다. 반면 시스템 2는 숙고 시스템으로 분석과 이성이 작용합니다. 분석적 의사결정으로 천천히 연속적으로 일어나고요. 노력이 필요한 연역적인 사고로서 신중하게 통제됩니다. 시스템 1은 무엇이든지 믿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시스템 2는 의심과 의혹을 일으키는 경향을 보입니다. 시스템 2가 어떤 식으로도 개입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믿게 되고요. 시스템 1은 우리를 쉽게 오류와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휴리스틱과 편향은 바로 이러한 기전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시스템 1 사고의 핵심 기전은 점화 효과입니다. 한 슈퍼마켓 매장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프랑스 와인과 독일 와인을 국기와 함께 나란히 진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 2주간 프랑스 음악을 들려주고 다음 2주간 독일 음악을 들려준 후 와인 판매량을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프랑스 음악이 연주될 때 프랑스 와인 판매가 77%를 차지하고 독일 음악이 연주될 때 독일 와인 판매가 73%를 차지했습니다. 와인을 구매한 고객들은 83%가 음악이 물건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음악이 무의식적으로 고객의 구매 행동을 조정한 예입니다. 점화 효과는 현재 환경이나 상황이 뇌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음악, 냄새, 배경, 단어 등이 감각기관에 작용해서 행동을 교묘하게 조작하는 현상인데요. 나이가 들었다는 말을 듣게 되면 보통 사람보다 더 천천히 걷게 되고요. 세제의 냄새를 맡게 되면 과자를 먹을 때 부스러기가 떨어지지 않게 조심합니다. 웹사이트 소파 구매자들은 뭉게구름 배경일 때 더 편안한 소파를 선호하고 동전 배경일 때는 저렴한 소파를 선호합니다. 대표적인 점화 효과로 확증 편향이 있습니다. 확증 편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보이는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다. What you see is all there is. 각 단어 첫 글자를 따서 와이샤티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후광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후광 효과는 일종의 선입관인데요. 자세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한두 가지로 어떤 사람의 모든 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현상입니다. 여기에서도 와이샤티 법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후광 효과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실제보다 단순하고 일관성 있게 보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토픽은 자아 1과 자아 2입니다. 심리학자 윌터 미셀의 마시멜로 실험은 매우 유명합니다. 그는 6년에 걸쳐 스탠퍼드 대학 근처 보육원에서 수백 명의 4살배기 아이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선택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아이들이 성장한 이후 대학 수능 시험 성적을 조사했는데요. 실험은 이렇습니다. 독방 탁자 위에 한 접시에는 마시멜로 1개와 다른 접시에는 마시멜로 2개를 놓습니다. 실험자가 나갔다가 15분 후에 들어올 때까지 아이가 기다리면 마시멜로 2개를 줍니다. 아이가 못 참으면 배를 누르게 하여 그때 실험자가 들어와 마시멜로 1개를 먹게 하는 실험입니다. 아이들이 기다린 평균 시간은 6분이었습니다. 15분 이상을 기다린 아이는 거의 없었죠. 그런데 15분 이상 기다렸던 아이들은 10년 후 대학 수능 시험 점수를 300점 이상 높게 얻었습니다. 자아 1과 자아 2는 마음의 작동 기전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행복을 평가할 때 두 자아가 작동합니다. 사람마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너무 다양하죠. 행복은 일종의 마음의 착각 현상입니다. 법정 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마음 밝게 먹으면 밝은 세상이 열리고 한 마음 어둡게 먹으면 어두운 세상이 열린다. 우리는 행복 착각에 빠져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현상은 바로 두 자아의 기전에서 일어납니다. 자아 1은 경험자로서 지금 여기를 체험하는 행위자입니다. 경험자는 현재의 경험을 취급합니다. 지금 어디 아프죠?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자아이고요. 본능과 감정이 개입되는 변연계와 뇌간의 기능입니다. 자아 2는 기억자로서 임의대로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관찰자입니다. 기억자아는 상상을 취급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어땠나요?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자아이고요. 이성이 작동되는 대뇌 피질과 전두엽의 기능입니다. 경험자는 세월을 지나면서 겪는 행복과 불행의 총합을 보고합니다. 우리는 통상 고통과 불행은 짧게 끝나기를 바라고요. 반대로 쾌락과 행복은 길게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의 기억은 강렬한 고통과 쾌락의 순간만을 반영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기억자는 인생의 절정과 결말과 같은 대표적인 순간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기억은 실제 사실과 다를 수도 있죠. 과거는 자주 각색되고 편집됩니다. 인생이란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는 보통 인생의 절정기만을 다루며 결말은 희극이나 비극으로 종결되죠.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야기에서 시간의 경과가 아니고 대표적인 사건과 기억할 수 있는 순간을 다룹니다. 이야기에서 시간 변수는 무시되고 절정과 결말이 전체의 성격을 정의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자아가 작동하는 방식인데요. 기억자아는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미래에 참고하기 위해 복원합니다. 인생 전체를 평가할 때 지속시간은 중요하지 않고 절정과 결말이 중요하죠. 나의 정체성은 기억자아가 되고 매일 생활을 하는 경험자아는 오히려 내게 낯선 사람처럼 기능합니다. 다음 세 번째 토픽은 휴리스틱과 편향입니다. 트럭 운전사가 한밤중에 시골 국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주변에 마을도 없고 다른 차가 없어서 아주 캄캄했죠. 한참 가는데 앞에 오토바이를 탄 남자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는 옷을 앞뒤 거꾸로 입고 있었는데 트럭 운전사가 헷갈려 하다 그만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사는 급히 차를 세우고 쓰러져 있는 그 남자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남자 목이 앞뒤가 돌아가 있었죠. 운전사는 놀란 나머지 머리를 확 돌려 바로잡았습니다.
오토바이 남자가 옷을 거꾸로 입었던 것을 까맣게 잊었던 것이죠. 운전사의 직감이 커다란 불행을 자초한 예화입니다. 휴리스틱이란 알고리즘의 반대입니다. 휴리스틱은 문제 해결에서 명확한 실마리가 없을 경우에 사용하는 쉽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우리말로 어림셈, 지름길이라고 하는데요. 아인슈타인은 불완전하지만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휴리스틱을 적용할 때는 항상 편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편향은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잘못된 의사결정의 독특한 패턴이고요. 편향은 특정 환경이나 예측 가능한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현대인은 컴퓨터 용어로 하면 1초에 200만 바이트의 정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아주 적은 134바이트만이 뇌신경에서 처리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는 뇌에서 대부분이 걸러지고요. 그러므로 인간의 판단은 항상 일반화, 왜곡, 생략의 과정을 거칩니다. 대충 판단하는 것이죠. 휴리스틱에 의한 판단은 일반화, 왜곡, 생략에서 오고요. 이성보다는 직감에 의존합니다. 휴리스틱은 인간에게 매우 익숙한 용어입니다. 세상은 확률의 법칙에 따릅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확률의 법칙을 기초로 작동하지 않죠. 휴리스틱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 선전, 홍보에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도 적용되고요. 예전부터 내려온 속담과 격언에는 많은 휴리스틱과 편향이 들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식이란 18세까지 몸에 익힌 편향의 컬렉션이다. 편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도 휴리스틱을 이용한 상식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토픽은 프레임입니다. 뱀을 너무 무서워하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함께 동물원을 방문한 부모의 친구가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기 뱀이 너를 보고 얼마나 놀랬을까? 그 이후 아이의 뱀 공포증이 정말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아이는 무서운 뱀을 자신보다 체격이 작은 귀여운 아기 뱀으로 바라본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골 전원주택에서 지내십니다. 집에는 큰 개 2마리가 있는데요. 저희 딸을 데리고 갈 때면 개가 정말 무섭게 짖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항상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개가 너를 보고 무서워서 짖는 거다. 그 순간 개 공포증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무서운 개가 가엾은 개로 보인 겁니다. 무서운 뱀이 귀여운 뱀으로 무서운 개가 가엾은 개로 변화한 것은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순간 내가 보는 관점을 바꾸어 뱀이 귀여운 모습으로 변하고 개 짖는 소리가 정겹게 들린 것이죠. 소위 리프레이밍, 프레임을 바꾼다는 콘셉트이고요. 관점의 전환입니다. 프레임 효과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효과입니다. 똑같은 20도라도 한겨울에는 덥다고 느끼고 한여름에는 춥다고 느낍니다. 한밤중에 달은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지만 새벽에는 흐릿하게 보이죠.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반잔이나 남은 물과 반잔밖에 남지 않은 물의 시각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건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는가에 따라 그 사건은 달리 해석되고요. 어떤 색안경을 쓰는가에 따라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주 틀 속에 갇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부자가 야구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운전하던 차가 그만 기차선로 위에서 갑자기 멈췄습니다. 달려오는 기차를 보며 아버지는 시동을 걸려고 황급히 자동차 키를 돌려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죠. 결국 기차는 차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아들은 크게 다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 급히 달려온 외과 의사가 차트를 보더니 크게 소리쳤습니다. 난 이 응급 환자 수술을 할 수 없어. 얘는 내 아들이야. 이 예화는
독자로 하여금 잠시 혼란하게 만듭니다. 외과 의사 이퀄 남자라는 전통적 프레임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프레임은 행동경제학적의 또 다른 기본 원리입니다. 핵심은 의사 결정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가에 있는데요.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긍정의 프레임과 부정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익의 프레임이 있고 손실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의 프레임이 있고 단점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택과 판단에 대안이 많을 때 결정마비 상태에 빠집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역전시킴으로써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어느 날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숟가락으로 바닷물을 퍼서 모래 구멍에 열심히 담고 있는 모습을 보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큰 바다를 숟가락을 써서 작은 구멍에 넣는 일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노인이 크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이 일이 이와 같소. 바다와 같은 큰 실제를 숟가락과 같은 논리를 써서 작은 머리에 넣으려고 하지 않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이죠. 현대는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현대인은 사회적 주체라기보다 경제적 주체로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현대인을 지칭하는 데 있어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의 창시자입니다. 모든 학문은 이론에 기초하고요. 모든 이론은 논리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논리는 독단에서 출발하죠. 그러므로 독단에서 출발한 이론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논리를 통해 실제를 설명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이제 경제학에서도 이러한 논리의 바벨탑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끝으로 행동경제학의 명제를 상기하면서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경제를 움직이는 인간의 마음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 바꾸어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이성이 아닌 감정이다. 어느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행동은 이성과 감성이라는 두 마리 말에 이끌리는 쌍두마차이다. 하지만 이성은 작은 조랑말일 뿐이고 감성은 커다란 코끼리와 같다. 정신분석의 창시자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10%의 의식이 아닌 90%의 무의식이다. 우리가 감정을 잘 조종할 수 있다면 인간과 비즈니스를 지배할 수 있고 무의식을 잘 조종할 수 있다면 세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피하기 위해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야 합니다. 여기 탁월한 단어가 있습니다. TTRU, Thought, Thinking, Rethinking, Update Thinking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의사결정은 신발끈을 매는 것과 같은 사소한 결정이나 큰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은 커다란 결정을 똑같이 취급할 때 일어난다.